트렌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똘똘한 거는 남기고 쭉정이들을 번지는 그런 트렌드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값 거품 경고에도 끄떡없는 부동산 시장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명분 쌓기이지 않았냐,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간접적 금리 인상 우려보다 눈앞의 호재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장기 추세와 소득 대비 비율, PIR이라고 하죠. 주요 통계 지표를 통해 평가할 경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최근 국내 주택 가격 상승 속도는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위기 이후 극복한 나라들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서울 지역 집값이 고평가됐다는 진단을 내놨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달아오른 모양새입니다.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실무주택인 주택시장에서는 대출 부담보다는 재건축 등 국내 호재를 중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사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PIR 값이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경고는 저금리 유동성 기조 속 부동산발 김치 프리미엄이 집값 거품을 양산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고성장과 물가 상승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꾸준히 좁혀오고 있는데 한은의 이례적인 보고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근거 제시용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한은과 금융권의 우려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 지표는 여전히 집값 상승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건축 이슈로 한층 달아오른 서울의 지난주 아파트 가격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0.12%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이슈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3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후 최고치입니다. 자, 여기에 호응하듯 지금 서울 주간 매수 우위 지수, 즉 주택가격 심리 지수도 14일 기준 97.7을 기록했고요. 지난달 10일 86.1 이후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팔기보다 사려는 심리가 100보다 비싼 값이 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간접적인 금리 변수보다 국내 부동산 호재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얘기 나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은에서 이례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하고 부동산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어쨌든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거 보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빨리 올릴 거다, 또 한쪽에서는 빨리 올리기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시장에 쇼크라도 줘야 되니까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거다, 이런 식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하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뗄래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저는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옥죄는 절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그냥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금리가,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되게 낮긴 한데요. 올리면 딱 그래 올려봐, 얼마까지 올릴 건데. 자, 이 얘기를 반대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시장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면 고통스러워 못 이기고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채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부채들을 다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대출 계획들을 세워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원금과 이자로 상환해야 되는 금액 얼마까지는 내 가계 범위 안에서는 버틸 거다.
금리가 일정 금액 이상 가면 난 못 버티고 이건 팔아야 돼. 이게 나올 텐데. 그렇죠. 그 선까지가 어딜 거냐는 건데, 금리를 뭐 지금 그래서 10%? 뭐 8%?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금리 수준보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거냐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래서, 고통스럽긴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붙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통스럽긴 한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향은 다를 거라고 봐요. 다를 거라고 보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은 이번 상승장에 대출을 줄이면 줄일지 늘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대출이 줄었어.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올라가도 뭐 별로 이렇게 불쾌하긴 한데, 내야 될 이자가 늘어나는 건 불쾌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럽지는 않거든요. 사람마다 대비한 부분은 좀 다를 거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 근데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2017년에 선제적으로 파리 대책 나오면서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 사는 것들 딱 꽉 맸잖아요. 근데 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움직인 게 이미 대출들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서울 안에서 수도권에서 더 살 수 없으니까 지방 이런 쪽으로 돌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똘똘한 거는 남기고 쭉정이들을 번지는 그런 트렌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고통스러운 시기가 오면 어떤 물건을 지고 어떤 물건을 던질 거냐.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규제들도 다 지금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 안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 금리 인상이 이 수요층의 어떤 고통 털어야겠다라는 판단으로 나타나면 이건 결국 또 양극화가 더 확산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지난 텀을 과거로 회귀해서 볼 때도 보면 금리는 2000년대 중후반에도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금융 위기가 오는 수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도 진짜 악소리 났는데. 5.5% 정도 되던 금리가 나중에 한 7% 후반까지 한 2% 이상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와, 잔인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금리의 2배 수준 이렇게 간다고 하면 한 1.5배 이 정도 수준만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냐가 각각 개인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 금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 금융위기처럼 뭔가 빵 터져서 선제적으로 엄청나게 대응해야겠다 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렸다가 또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분들 자체도. 지금 이 시장의 참여자분들 자체도.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시점이 그 시절에도 1년, 2년 안에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적어도 기한을 네. 두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3%, 3.5%. 그 당시에는 CD 금리 더하기, 그러니까 91, 3개월짜리 가지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CD 금리 관련해서 얼마 이렇게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3.5% 하다 나중에 5% 막 이제 더 올라갔지만. 그래서 아직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뭐 모르겠어요. 이 기사에서는 그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 뭐 이럴 거 아니냐, 뭐 이제 좀 경고를 하기 위해서 겁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 아니요, 아니냐. 두 가지 네, 뭐 얘기는 나와요. 하셨지만 네.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 국면, 코로나로 인한 경색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앞으로는 좀 이제 뭔가 좀 풀려있던 부분들을 잠궈야 되는 어떤 그런 스탠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언급을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뭐 금리 얘기들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잠깐 옮겨드렸는데요. 한편으로 부동산 쪽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의 걱정이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PIR 가격이 굉장히 그 수치가 굉장히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17.4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살려면 17년 하고도 4개월 돈을 모아야, 급여를 모아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을 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소득에 대해 17년 하고도 4개월을 때려 부어야 되는 만큼의 부담을 느끼고 사는 거라 결국 대출이라는 걸 많이 땡겼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감당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런 무너지게 되면 영향이 오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회의 다수의 참여자들이 야, 집값 이제 너무 비싸.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그때는 굉장히 아프게 작동하죠. 네. 그러니까 더 팔아야 되는 어떤 이유를 만드는 역할이 돼요. 그 시절에 가면.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재건축이나 GTX 호재나 이런 호재들이 이끌어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을 얘기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을 얘기하기엔 조금 빠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좀 둔화되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난다. 서울시장 한정에서 아직 수도권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엑시트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 카페에서는 어때요? 지금 전세 매매 가격도 다들 올라간다 얘기 나오고 네.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서울 중심부에서는 뭐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가즈아를 외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우제 지내는 분들은 항상 있어요. 기우제. 기우제. 와, 지금 오르고 있어. 지금 기우제 지내고 한편에서는 네. 무슨 소리야. 금리 인상하면서 지금 하락 지금 전고점 대비 떨어진 물건들 이렇게 나와. 맨날 싸워요. 그렇지. 맨날 서로 싸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 그것도 이유가 있고 그렇지.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트래픽은 보면 작년 2020년 6월 대비 지금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은 몇 퍼센트 수준이냐면 60%가 안 됩니다. 예, 50 몇 %대의 트래픽이에요. 작년 이맘때는 일간 트래픽이 500만 뷰, 400 몇십만 뷰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300만 뷰를 못 넘어요. 290만 뷰, 280 몇만 뷰 이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50 몇 % 선에서 물론 작년에 6월달, 7월달에는 부동산 규제책 센 것들 나왔죠. 617, 710, 84 이런 식으로 연달에 나올 정도로 네네. 굉장히 핫했던 그리고 그런 큰 변화되는 정책들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더 봐야 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좀 플러스 트래픽이 감안했다고 보더라도 일단 전년에 비해서 지금은 뜨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 60% 수준까지는 평년 대비 60%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작년보다는 일단은 약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트래픽으로 봤을 때도 엄청 핫한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 중에서 특히 서울 지역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한테 취득세를 굉장히 강하게 두들긴 부분 그리고 네네. 뭐 대출을 더 막고 7월부터는 지금 DSR이라든가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 억제책들이 그러니까 굳이 이제 살 게 없으니까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디 뭐 지방에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그런 거 짤짤이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일부 있는 거고 실제 이제 다수의 정말 이제 더 사야 되나 하는 무주택자들은 약간 조금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트래픽으로 봤을 땐 그렇게 확 번성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트래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도 추세를 봐야 됩니다. 6월 달엔 이랬는데 7월 달엔 또 어떨지 8월 달엔 어떨지 왜냐하면 2021년을 예측했었던 많은 전문가들 얘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 2021년에 상승장이 온다면 그거는 전세 가격 그러니까 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랬거든요. 결국 뭐냐면 전세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요인이 없는데 전세가 너무 올라버리면 야, 이 전세를 올려주고
사느니 그냥 사자. 이제 이런 수요들이 움직이는 시점일 건데, 그건 사실 이사철이랑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작년에 6월달, 7월달에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정책이 나왔던 거는 코로나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2월달에 터지고, 야, 유례 없는 이게 세계적인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춰. 해서 2021년 상반기에 주춤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해소되면서 6월, 7월. 야, 코로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러면서 그 심리가 6, 7월 달에 움직였다고 하면 2021년의 상승장은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른 걸 확인하고 매매로 움직이는 이런 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또 가을장이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책이 여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을에 부동산 대책이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 제가 이런 6월 대비해 7월에 트래픽이 늘어나는지 주는지 전통적으로 휴가철이고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다. 트래픽이 계속 유지가 되네? 또는 혹시 늘어나네 그렇다고 하면 또 가을에 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 경고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눠봤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